뉴스 속으로. 네, 넉 달 뒤 대선에서 리턴 매치를 치르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 공화당 후보가 오늘 저녁에 첫 번째 TV 토론을 벌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두 후보, 이 전국의 시청자 앞에서 유례없는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NBC 방송이 경제지표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 이후에 임금이 올랐지만은 인플레이션 역시 같이 올라가면서 여유 있는 소비가 어려워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북유럽 핀란드가 109개 나라의 지능지수 IQ를 조사한 결과 일본이 1위, 한국이 5위로 나타났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CNN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오늘 저녁에 있게 될 이 토론회에 이 유권자들의 거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꼭 시청을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녁 6시 마침 TV 토론이 시작이 되네요. 네, 주간사인 CNN의 본부인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LA 시간으로 오늘 저녁 6시부터 청중 없이 90분 동안, 그리고 잭 태퍼, 다나 베시 공동 진행으로 열리게 됩니다. 물론 채널 11 팍스 TV와 ABC TV, 채널 7 다른 메이저 공중파 채널에서도 안방에서 편안히 시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11월 달 대통령 선거 초반 판세를 좌우할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오늘 저녁 토론을 지켜본 뒤에 최종 결심할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을 하루 앞둔 어저께도 두 후보가 정중동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막바지 토론 준비를 마쳤는데요. 저희 라디오 코리아에서는 오늘 저녁 6시부터 AM 1540 스테이션과 유튜브 그리고 앱을 통해서 주형석 기자가 한국어로 동시 통역 생중계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90분으로 예정된 토론이 끝난 직후부터 주형석 기자, 원영석 기자가 진행하는 분석 특집을 추가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번 선거 때가 되면 후보 토론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 그 두 후보 토론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에 의미가 있다면 좀 짚어주십시오. 예전의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각 당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후 네. 9월에 가서야 첫 번째 토론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석 달 정도 빨리 당겨진 셈이죠. 네. 초반부터 처음 맞대결이 진행되는 것이라서 본선 초반 판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13만 달러 섹스 파트너 입막음 돈 지불 유죄 판결과 맞물려서 바이든 대통령과 지지율이 초박빙으로 변한 상황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더블 헤이터, 그러니까 바이든과 트럼프를 둘 다 싫어하는 유권자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네. 대선 승패 열쇠를 쥔 부동층 그리고 무당파를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바다주, 미시간, 애리조나, 펜실베니아주와 같은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경합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있는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일주일 동안이나 머물면서 두물불출하고 오늘 밤 그 연설 철저히 대비를 해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원래 미국은 백악관 현직 대통령이 지닌 프리미엄이 만만치가 않은데,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미국은 현역 대통령이 큰 이변이 없으면은 두 번 연임해서 8년 동안 백악관에 머무르는 전통이 있는데요. 그렇죠. 현역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이민, 낙태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 그 트럼프의 초강경 우파 정책과 대비되는 그런 새로운 정책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중범죄자다. 그리고 독재를 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의 말을 특별히 거론을 하면서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 인물이다. 이런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선택을 분명하게 유권자들에게 제시를 하겠다는 거죠. 즉 트럼프를 뽑으면 미국이 망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도전자 트럼프의 작전은 뭘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네. 모의 토론과 같이 바이든이 추구한 모의 토론 이런 건 일체 같지 않고요. 전통적인 방식의 텔레비전 토론 준비 대신에 선거 유세를 계속 다니고 선거 자금 모금 행사까지 소화하면서 그동안에 정책 전문가 보좌관들과 얘기를 나누고 경제 그리고 이민 문제에 대한 정책을 서로 문답을 주고받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있는 집에서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벤스 상원의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만나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국방 외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본인은 지금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일주일째 처박혀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두고 벼락 공부를 하기 위해서 통나무집에 간 수험생이다 이렇게 비웃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문제, 업무 능력 부족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예정이고 동시에 트럼프 후보는 경제, 통상, 이민 정책에서 내가 우위에 있다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토론은 정책도 정책이지만은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어떤 말과 행동을 보일지 기대가 글쎄요, 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올해 초 국정 연설 때처럼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자신의 고령 논란을 불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약물을 복용할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견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토론회에서 이랬죠. 이성을 잃고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오늘도 그런 식으로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가 얌전하게 절제된 정책 토론을 시도할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를 자극시키고 흥부시키는 발언으로 트럼프의 그 악마와 같은 본색을 드러내게 한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잘 될까요? 자, 그런데 주간 방송사가 CNN입니다. CNN이 요즘 시청률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모처럼 이렇게 큰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반전의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 대부분 시민들이 젊은 층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가릴 것 없이 공중파 케이블 방송을 예전처럼 많이 안 보시는데요. 네. 모처럼 그 케이블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있는 CNN 방송이 오늘 밤 전국 생방송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맡게 됐습니다. 시청률이 두 자릿수 이상 기록하는 대박을 칠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경제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CNN은 황금 시간대의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계기로 잭팟을 터뜨릴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CNN이 요즘에 황금 시간대에 25살에서 54살 시청자가 10만 명도 되지 않는 그런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토론회는 전통적으로 수백만 명이 동시에 지켜본다는 점에서 토론 이후에 CNN 위상이 올라갈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AP통신하고 시카고대학교 여론조사 센터가 전국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0%가 오늘 밤 토론 전체 또는 일부라도 보거나 들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다는 그런 대답인데요. 토론 후에 영상 클립을 보거나 하이라이트를 보고 들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응답자도 비슷한 비율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첫 번째 TV 토론이 끝나면 두 번째이자 마지막 TV 토론 9월 10일 A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과 모두 토론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바로 예전에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인데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말 조심하라 이런 뭐 충고를 내렸다고 그래요. 네, 힐러리 클린턴 전 백악관 안주인 그리고 상원의 의원, 국무장관까지 온갖 여성으로서 요직을 다 거쳤는데요. 그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과 모두 토론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 여사가 같은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현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에 최근 글을 기고했죠. 나는 트럼프 바이든 후보와 모두 토론을 해봤다. 이런 제목의 글을 기고를 했는데
한마디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와는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다. 8년 전 3차례 토론에서 트럼프는 사회자를 압도하는 방해 그리고 사회자를 모욕시키고 거짓말까지 쏟아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명 가까운 미국 내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워낙 토론을 끼어들기를 하고 야유를 퍼붓는 그런 방해 때문에 자기 자신은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힐러리 여사가 회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토론을 시작해서 토론 기간 내내 횡설수설한다. 낙태 제한, 억만장자에게 세금 깎아주기 이런 인기가 없는 정책에 대해서도 직설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 초 연두 교소에서 공화당의 야유꾼들을 상대했을 때처럼 오늘 밤도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면 트럼프의 토론 계략이 무위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상황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이쪽 한 후보가 얘기할 때 다른 편 쪽의 마이크는 꺼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말을 못하게 아예 이게 막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때 맞붙었을 때 토론은 그냥 뭐 힐러리가 한마디 하면 그냥 나와서 네. 그냥 말을 끊고 뭐 시끄러워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예.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 힐러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분석도 있어요. 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당신의 삶은 4년 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이 명제를 가지고 또 뜨겁게 토론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네, 레이건 후보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재선을 노리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경제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레이건 후보에게 지고 말았죠. 네. 지금도 미국 유권자들 경제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저마다 백악관에 재직할 때 바이든은 내가 지난 4년간 이런 경제를 발전시켰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내가 4년 동안 백악관에 있을 때 미국 경제가 살아났다. 저마다 자기가 제일 적임자, 경제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치 성향 그리고 미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 직업별, 전문성, 연령대 그리고 생활 방식에 따라서 어떤 후보를 경제 적임자로 결정할지 그것은 아직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간제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혜택, 최저임금 인상의 만족도를 지니고 있는데요. 반면에 은퇴하신 분들 또는 풀타임 간병인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기의 살림이 팍팍해졌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NBC가 아주 재미있는 그 분석을 내놨던데 카테고리별로 이제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경제 요소를 분석한 것이 나와 있던데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녁 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후보가 어떻게 발언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임금 문제입니다. NBC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2년 동안 물가보다 임금은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구매력 파워가 커졌다. 하지만 계속 인플레가 이어지면서 결국은 도로아미 타불이 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21% 상승했고 임금은 22% 올라서 비슷하게 됐는데 결국 차이가 1%에 그쳐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여유 있게 소비하지 못하고 현재 레벨을 유지하는 수준에 급급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 직종 종사자 그리고 시간제 서비스업 관련 노동자만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또 중시하는 문제가 직장이죠. 네. 잡 마켓 자체는 튼실하지만 바이든 취임 당시에 6.4%였던 실업률이 지난해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인 3%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은 직장의 빈자리도 줄어들고 노동자들이 버틸 수 있는 레버리지 파워도 이제 약화가 됐죠.
그리고 지금 실업자가 되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직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저마다 4년 동안의 백악관 기간 동안에 내가 경제 적임자였다고 주장하는데 판단은 유권자들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모닝.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역대 대선 TV 토론에서는 몇몇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어떤 순간들이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발표했는데 미국과 한국은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미국에서 대선 TV 토론이 대선 판도를 가를 주요 이벤트로 자리 잡게 된 토론이 하나 있었죠. 네, 너무나 유명한 대선 TV 토론이죠. 미 역사상 처음으로 열렸던 대선 후보 TV 토론입니다. 네. 첫 대선 TV 토론은 지난 1960년 9월 26일에 열렸는데요. 그해 11월 대선에 나서는 공화당 후보의 리처드 닉슨 당시 부통령,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존 F 케네디 상원의원이 그때 토론에 나왔는데 그 두 후보의 모습은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흑백 브라운관 속 닉슨은 무릎 부상 탓에 창백한 얼굴에 듬성듬성 수염이 보이는 데다 그때 화장도 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땀에 흠뻑 젖은 모습이 TV에 그대로 비쳤죠. 반면 케네디는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여유롭고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심지어 카메라까지 응시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닉슨을 압도한 건 물론이고요. 이 사회자를 쳐다보며 질문에 답한 닉슨에 비해서 케네디는 마치 6,600만 명 시청자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결국 무명 정치인에 가까웠던 케네디는 경륜 또 노련미를 갖춘 닉슨을 매우 근소하게 따돌리고 최연소 미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네. 케네디와 닉슨의 토론 장면은 미디어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네. 자, 오늘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 역대 텔레비전 토론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어제 그런 순간들을 전했는데요. 이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캘리포니아 당시 주지사가 현직이던 지미 카턴 대통령을 꺾고 당선된 1980년의 TV 토론도 올해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선 투표를 일주일 남기고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 카턴은 이 헬스케어 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레이건을 집요하게 공격했는데요. 이에 레이건, There you go again. 또 시작이군 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뉴욕타임스는 당시 레이건의 대응을 지금은 아주 유명해진 대사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토론 장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se are the kind of elements of a national health insurance important to the American people. Governor Reagan, again, typically is against such a proposal. Governor, there you go again. 네, 청중의 웃음소리도 들리는데요. 네. 신문은 레이건의 카리스마 넘치는 반박은 카터의 지루한 공격을 즉시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1988년도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두카키스 매사추세츠 주지사 그리고 공화당 후보였던 조지 H.W. 부시 당시 부통령의 토론도 이 유권자들의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러한 순간으로 꼽히는데요. 네, 사회를 맡았던 CNN 간판 앵커 버나드 쇼가 사형제 폐지론자인 두카키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에 대한 사형도 지지하느냐라고요. 그러자 두카키스 아주 냉정하게 NO라고 대답을 하고 사형제의 통계적 비효율성에 대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당시 질문과 대답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Governor, if Kitty Dukakis were raped and murdered, would you favor an irrevocable death penalty for the killer? No, I don't, Bernard, and I think you know that I've opposed the death penalty during all of my life. I don't see any evidence that it's a deterrent, and I think there are better and more effective ways to deal with violent crime. We've done.
부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에 대한 사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화가 난 모습으로 이제 대응을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이 표정 변화도 없이 그냥 차갑게 대답을 했다는 평가고요. 그걸 계기로 듀카키스는 인간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받았고 결국은 대선에서 패했습니다. 네,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계산을 하고 그런 표정을 했을 듯한데 실패하고 말았네요. 네. 자, 당시에 듀카키스를 꺾은 부시도 4년 후 1992년 재선에 도전할 때 텔레비전 토론 때문에 또 낭패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방청석에서 질문이 나오는 동안 네. 눈에 띄게 손목시계를 쳐다보는 모습이 TV에 잡혔습니다. 네. 이 시간을 확인하는 장면, 카메라에 잡힌 그 모습을 시청자들은 보게 됐고요. 이 장면으로 곤욕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건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TV 토론 실패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시계를 왜 봤을까? 몇 분 남았나 이거 생각했나? 그만큼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맞아요. 걸 보여주는 그렇죠.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또 TV 토론에서 상대방의 태도로 인해서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본 케이스로 꼽힙니다. 네, 2000년 대선을 앞둔 TV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엘 고어 당시 부통령, 이 공화당 후보로 나선 부시 텍사스 주지사가 질문에 답하는 동안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조용히 그 옆에 섰습니다. 예, 당황한 부시는요, 고어를 향해 무시하듯 고개를 한 차례 끄덕였는데요. 이걸 본 청중들은 웃었습니다. 이렇게 청중의 웃음을 끌어냈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고어는 강해 보이기는커녕 불필요하게 거만해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또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없었습니까? 네, 2016년 대선 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맞붙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네. 표정이 압권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클린턴 전 장관의 답변 도중에 고통스러워하거나 경멸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자주 지었습니다. 네. 이 또한 기억에 남을 토론 장면의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가 하면 2020년 대선 토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끼어들어서 오디오가 겹친 장면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듯합니다. 네. 자신의 답변 시간에 집요하게 끼어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Will you shut up, man? 이라고 쏘아붙였는데 네. 이것 또한 기억할 만한 순간으로 뉴욕타임스는 꼽았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Vote now. You're gonna pack the Make court? sure you, in fact, let people know He doesn't you're a wanna answer the senator. question. I'm not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Why because wouldn't you answer that because question? the You wanna question put a lot is of the new question Supreme Court is justice, the radical question- left. Will you Who is shut up, on, man? Listen, who is on your list, Joe? This Who's is on your so list? Gentlemen, This is- I think this we've is ended so- this. 이게 무슨 토론입니까? We have ended. 시장에서 싸우는 거지. 진행자가 나서는데도 글쎄요. 계속 말이 겹칩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래도 뭐 또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꼽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목록에 나왔는데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도시가 있다면서요? 어디입니까?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비엔나. 이코노미스트가 설립한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세계 173개 도시를 대상으로 총 5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안정성, 의료, 문화 환경, 교육, 인프라를 평가해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정해 어제 발표했는데요. 오스트리아 빈은 문화 5개 항목 중 4개에서 만점을 받아서 전체 98.4점을 받았습니다. 네. 단 주요 스포츠 행사는 부족한다는 점으로 평가받아서 문화 환경 그 항목에서 93.5점으로 점수가 좀 낮아졌고요. 그렇지만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왜요? 예? 왜요? 심심해서 못 살 거예요. 가서. 네. 무슨 뭐 익사이팅한 맛이 있어야죠. 그러면은 그 나라에 이어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다른 도시들은 어떤 도시가 꼽혔습니까? 네, 이어서는 덴마크 코펜하겐, 스위스 취리히, 호주 멜버른 이렇게 2위에서 4위에 올랐고요. 세 도시 모두 인구 규모가 적당하고 범죄율이 낮은 곳으로 꼽힙니다. 도로와 대중교통은 크게 붐비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 공동 5위는 캐나다 캘거리와 스위스 제네바, 공동 7위는 호주 시드니와 캐나다 밴쿠버, 공동 9위는
일본 오사카와 뉴질랜드 오클랜드였습니다. 이렇게 이들 10개 도시 점수는 모두 96점 이상에 달했습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없어요? 미국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상위 20위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보였는데요. 이 미국 대도시 가운데 LA와 뉴욕 각각 58위 그리고 70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이제 서울과 부산이 아시아에서 봤을 때 5, 6위에 올랐습니다. 아시아에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사카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됐는데요. 그다음 도쿄,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서 이제 서울 그리고 부산, 그다음 타이베이 순으로 점수가 높았습니다. 서울과 부산 점수는 80점대 후반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보고한 다른 어떤 내용 같은 건 없었나요? 많은 나라들에서 물가 상승은 진정되고 있지만 주거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높은 물가는 특히 호주, 캐나다에서 인프라 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고요. 그리고 도시 생활의 질은 지난 10여 년간 최고 수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이걸 다 똑같이 겪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자기가 사는 데가 제일 좋은 데입니다. 명언입니다. 네, 취리히 무슨 오사카도 놀러 가서 한 일주일, 2주를 놀기는 좋죠. 근데 네.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하면 아유, 거기도 노인들 분도 많고, 아유 심심해요. 지진 위험도 있고. 지진도 많고. 네. 그러니까 그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제일 좋은 데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LA에서 여기 요새 보십시오, 날씨 좋잖아요. 좋죠. 네? 네. 이거 정말 예전에 우리가 항상 느끼던 남가주의 날씨가 요새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엔조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박경영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폴 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운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드디어 대선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자,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4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전 4년, 이 경제 정책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현 상황을 추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현재에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당연시하는 그런 게 생겨요.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조금 먼 발치에서 예를 들면 한 50년 뒤, 100년 뒤 지금의 미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정책 문제를 놓고 바라보면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재밌어요. 지금 소위 경제사적으로 바라보면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게 뭐냐면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합리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합리성이 결여된 경제정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후유증이 오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그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심하면은 이제 저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경제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 거창한 얘기인데 유럽의 상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유럽의 지난 한두 달 사이에 선거 결과가 지금 미국에 미치는 영향 또는 미국과의 연관성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들, 서방 선진국들의 흐름이요. 극우 쪽이 힘을 얻고 있어요. 극우 쪽이 힘을 얻고 있죠. 네네. 이 말은 뭐냐면 뭔가 지금 극우가 주로 힘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은 민심이 안 좋을 때예요. 민심이 좋을 때는 극우나 극좌가 조금 힘을 잃어요. 별로 이렇게 힘을 못 쓰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든든한 소위 중도층이라고 하는 그런 중산층, 중도층, 거의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진
표현인데 네. 이쪽이 그 나라의 그 근간을 이끌어가면서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지금 왜 극우가 발전을 하느냐, 힘을 얻느냐. 유럽은 이해하기가 쉽죠. 경제 상황이 팬데믹 이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당히 미국에 비하면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왜 도대체 경제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미국에서도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느냐. 역대 가장 인기 없는 두 후보 간의 대통령 선거거든요. 네. 네, 어느 쪽도 인기가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정책의 이제 초안을 잡아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뭐가 그 경제 면에서의 설득력을 얻었냐 그러면 미국의 일자리를 중국에 뺏긴다는 얘기였거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많은 일자리를 또 이 이민자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은 뭐 악당과 뭐 온갖 아주 나쁜 인간들, 이민자들에 의해서 너희들의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어필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지구의 기후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하면서 바로 파리 기후 조약을 탈퇴를 시켰죠. 그렇죠. 네. 자, 이러한 것이 먹혔단 말이에요. 2010년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재현되는 두 번째로 다시 붙는 이 상황에 경제 면에서 보면 또 같은 얘기가 지금 붙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이렇게 되는데 미국도 이런 얘기가 어필한다는 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유럽은 경제 상태가 안 좋아서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미국은 경제 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초분들이 힘들다고 저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경제가 좋은데 왜 사는 게 힘들어요?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온다는 것은 뭔가 어느 한 그 부분에 집중돼서 미국 경제 성장이 견인되고 있는 거지 이게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있다는 것은 미국은 결국 이런 얘기를 저희가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세계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 두 가지 목표 하에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를 끌고 왔던 게 뭐냐면요. 전 세계 개방이에요. 전 세계 개방하면서 자유경쟁 체제로 가고 미국은 금융 가지고 돈을 벌고 중국은 생산 가지고 돈을 버는 아주 그 양축의 제도로 가는 사이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대기업 그다음에 부자 계층의 부가 늘어가는 반면에 서민들의 부가 따라오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 말은 결국 지난 신자유주의 경제 한 40년의 세월 동안에 빈부격차가 늘어났다는 통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될 때 당시의 분위기와 그 이후에 지금 8년, 9년이 흐르는 속에서도 계속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누구 때문에 당신들이 못 살게 됐느냐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블레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 때문에 그렇다. 너무나도 이민자들은 무작정 넣어주니까 많은 일자리를 뺏겼다. 그다음에 중국 때문에 우리의 좋은 생산업에 대한 그 생산직의 일자리를 뺏겼다. 이게 근거가 있건 없건 저희들이 볼 때는 근거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먹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쪽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일단 선진성 경제정책으로 갈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거의 국민 감정 정서를 가지고 후보 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선심을 안 쓰면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라고 해봐야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도 강화하겠다. 이민자들, 그 불법 이민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어사일럼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을 아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합리적인 설명해봐야 안 먹히는 건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 뭐 미국 우선주의는 뭐 예전부터 오는 건데 반이민 정책,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감세 정책이 나와요. 네, 감세 정책 항상 하죠. 네. 지금 S&P 500, 뭐 다우존스, 뭐 나스닥 다 잘 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대기업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또 감세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반이민 정책, 감세 정책을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재원을 어디서 만들 건데 했더니 관세로 가겠다는 거예요. 관세를 올려서 그걸 메꾸겠다. 이게 사실 그 양당의 무관한 독립적인 CBO 입장에서도 황당한 얘기예요. 이런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메꾼다,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레토릭 자체는 먹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 그런 부분에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런 그 후보의 의견이 있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나가겠다. 그 다음에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 자체가 우리들의 삶을 원가를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규제를 많이 없애겠다. 이제 이런 쪽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는 건데 이런 부분을 다 몰아보면 어디로 흘러가는 거죠? 결국 인플레이션 쪽에는 좀 더 심화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 뭐 그래서 뭐 노벨 경제학 상을 받으신 분들이 뭐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한 것도 있는데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반대죠. 감세보다는 오히려 증세를 하겠다. 이게 우리 재정 적자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근데 재정 적자를 왜 못 줄이느냐? 그것은 어디에 흘러가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생산 경제를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의 지출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굉장히 많아요. 올해 이번 회기 년도에 보면은 거의 2조 달러의 적자가 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하는 걸로 보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쪽의 의견은 감세가 아니고 증세를 통해서 그것도 특히 그 대기업과 부자 증세를 통해서 가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좀 더 강한 쪽으로 옮기고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지금 방향이어서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미국 경제는 현재 기조가 움직이는데 좀 증세는 좀 강화되지 않겠냐 하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은 현재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감세라든지 그다음에 반이민 정책은 뭐 참 많이 예견이 되는 건데 인플레이션 부분도 조금 더 바이든 후보의 의견보다는 또 압력이 좀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어요. 상당히 지금 좀 경제 쪽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 이 감정적인 호소를 가는 것이 좀 약간 불안한 그런 얘기라고 좀 보입니다. 네, 그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이든 정책이 더 서민 쪽에 가깝다라고 많이 여기시고요. 그리고 좀 골고루 배분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듯하다 이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정책으로 제대로 시행되려면은 법이 만들어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쪽쪽이 다 틀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은 좋다 하지만 과연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게 정책이 이루어지겠느냐 이 부분에 또 의문을 두는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원 양쪽이 다 친 대통령 쪽으로 이제 통일이 됐을 때의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또 반면에 만약에 그 조금 무리한 정책을 가는데 또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또 그게 너무 파장이 커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결국은 상하원 쪽이 어떻게 이번 11월 선거에서 결론이 같이 나느냐 이제 이것에 관심이 달려 있어서 그게 양날의 칼이에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하원이 됐을 때 그게 합리적이고 좋은 정책일 경우에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선정적인 정책, 선동적인 정책 이쪽으로 흘러갔을 경우에 자칫하면은
상당한 그 파급 효과를, 나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양날의 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 우리 서민들을 위한 경제를 위한다면은 공화당을 찍어야 됩니까? 민주당을 찍어야 됩니까? 글쎄요. 이게 저희 한인 또 이민 사회 문제하고도 얽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쉬운 답은 아니에요. 쉬운 답은 아닌데 지금 그냥 안정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현 바이든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가는 것은 많은 변화를 각오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대통령 선거 치를 때까지는 다들 좋은 얘기하지만 막상 치르고 대통령이 되건 떨어지건 완전히 또 다른 얘기들도 가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어떻게 뭔가를 이렇게 좀 관심이 집중이 되는 그런 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런 점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그 공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회나 의회나 아니면 이제 대통령. 그 의회나 그 대통령의 공약에 이행을 하려고 시도하는 노력과 이행률은 꽤 높은 편이에요, 미국이.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겠죠. 후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선진국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상당히 우수한 점수를 받는 그 국가 정치 체제다 하는 점은 미국에 사는 저희들로서는 좀 그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퀀텀 F&A 최은하 대표 함께했습니다.